대파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 그걸 선관위가 오버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선관위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파 잘못인가요? 무슨 말을 해도 대파가 잘못이. 대파의 잘못이고 쪽파의 잘못인데 양파도 잘못입니다. 양파값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파가 너무 상징성이 높으니까 그걸 사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 그 솔직한 진위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다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방심이 선방이 특히 이상한 거 가지고 징계 때리고 사람들마다 괴롭히고 사과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켜켜이 쌓여가지고 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으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입틀막을 해서 결국 파틀막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냈냐? 결국은 정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워낙 하실 말씀들이 많아갖고 시작하면서 잡음이 약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굉장히 짜친 주제들이 좀 많아갖고 여러분이 좀 재밌게 보시기는 뭐 좋은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월요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있으신데 제가 주말 사이에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8만 원짜리 파마를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요즘 그 정체성의 혼란을 또 겪었습니다. 이 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방향이 일정치 않잖아요. 롤이 굉장히 좀 부정확하게 갔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도 머릿결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완전 정치 과몰입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주말 사이에 또 했답니다. 아니 저 파마 값이 아까워가지고 머리를 안 감으신 것 같은데. 싼 거만 아닙니까? 잘 먹으라고. 이세요. 예, 8만 원짜리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조금 자잘한 정치 이슈들 함께 나눠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 먼저 뉴스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뉴스를 전해주실 최윤경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방송 처음 오시고요. 대전의 자랑입니다. 네, 대전의 자랑. 대전에서 이름 진짜 들어가는 분들 중에 세 번째로 유명한 분입니다. 정영진, 안유진, 아이브의 안유진 있고요. 세 번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짜잘한 주제에 맞는 짜잘한 패널입니다. 네, 오늘 평화롭게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또 브레인이시고, 네, 오늘 다양한 의견들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요즘에 역사 문제로 또 시끄럽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당 언론개혁특위 노영희 위원장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9번 소나무당 행동하는 소나무당 예쁜 노영입니다. 거기 저 유니폼이죠 지금? 네, 저희. 근데 우리가 진짜 너무 민망하게 공보물 찍을 돈이 없어서 네 군데만 찍었거든요. 목포, 광주, 서울, 인천. 근데 이 옷도요. 원래 이너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입었으면. 우리 원래 기아 타이거즈 야구복을 사실은 표방에서 한 건데 이너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옷은 내 거 입고 나왔는데 이러고 살아요 저희가. 변호사님 돈 많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아니 우리 당이 진짜 돈이 없다니까. 삽입 좀 쓰세요 이런 거. 네, 하여튼 우리 저희는 살아남겠습니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그 소개해주신 그 29번 이미 구속. 그게 요즘 너무 인상적이어서 우리 대표는 이미 구속됐다 해서 29번이라는 게 너 뇌리에 박혔어요. 이제 바꿨어요. 이 나라를 구하자로 바꿨어요. 29번이 이 나라를 구한다. 저희 바꿨어요. 이 구를 이제 그렇게 바꾸셨고 이미 구속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게 저희 대표님이 옥중에서 단식 투쟁하고 계세요. 지금 7일째라서 제가 오늘 좀 경건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구현 어떻습니까? 정의구현도 좀 많이 나옵니다. 정의구현으로. 이구현. 근데 너무 시작부터 소나무당 띄우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이자가 붙는 건 영 불만이네요. 왜요? 3자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리 띄워도 큰 영향이 없어요. 여보세요. 저희가 영향이 없다고요. 저희가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와 함께 세 분의 논평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사전 투표율 31.28%입니다.
사전 투표가 도입된 지 11년이 됐는데 역대 총선 기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역대급 사전 투표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결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성난 민심의 확인이다라고 서로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자신들에게 네. 유리한 상황이다. 일단 국민의힘이 유리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진순이 전 네네. 장관님 거짓말 잘 거짓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늘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들로 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됐든 본 투표율이 됐든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짝 긴장부터 하게 되죠. 아, 투표율 높아지는 게 조금 긴장돼요?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네. 그 60, 70대 뭐 이렇게 중장년층은 늘 지지율 네. 투표율이 높은 계층이고 네, 네. 그런데 평소 때보다 투표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평소에 안 하던 20, 30대가 투표를 많이 했나? 근데 과연 20, 30대가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지지할 건가? 네. 지난 대선 때는 조금 이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 이번에는- 총선에 그게 유지될까? 그게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투표율 높다 그러면 네. 긴장하게 아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정치인 혹은 뭐 정치 집단으로서 투표율 높아지는 건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가운 거랑 긴장되는 거랑 조금 결이 다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반갑긴 한데 긴장돼요?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긴장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투표율이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혹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기대라기보다 기대는 뭐 좀 더 낮았으면 좋겠는 게 기대인데. 더 낮았으면 좋겠는 게 기대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60% 중반보다 그쪽 언저리면 좋겠다 싶은데. 와 진짜 좋겠다. 진짜 솔직하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분위기가 한 70 가까이 나올 것 70% 같아요.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음. 좀 희망은 그렇습니다. 65, 전망은 70. 이 정도 네, 보면 될까요? 네. 자,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 네.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 네, 높게 당의 나온 기대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좀 더 높게 그러니까 나왔습니까? 당이 목표에 붙어버린 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더 나온 거죠,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투표율이 이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뭐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원래 그 중장년 그러니까 노년층의 투표가 항상 보통은 투표율이 거의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분들은 거의 상수로 돼 있고 상수로 항상 나오시니까 어느 선거에나 꼭 나오십니다. 젊은 층이 변수군요. 네, 젊은 층이 변수인데 네. 제가 뭐 그런 말씀 요즘에 많이 드리는데 각자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면 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대선 직후라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상황에서 결과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 사전투표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 대선 때 정점을 찍었다가 갑자기 푹 가라앉은 거죠. 그러니까 푹 가라앉으면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던 추세에 비하면 오히려 역으로 꺾인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확 올라가가지고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 올라갔다는 건 원래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참여하지 않았나. 근데 원래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2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30, 4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이제 민주당이 좀 우호적인 성향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20대하고 30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크로스보터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슈에 분들. 따라서. 네, 이슈에 따라서. 근데 지금이 과연 이른바 그 여당에서 내세우는 2조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먹힐 것이냐, 네. 아니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먹힐 것이냐. 그분들은 되게 좀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권이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거나 네. 뭐 애증을 갖고 있거나 이런 네. 분들이 없어요. 그냥 이 정당이 맡겨봤는데 일을 못하면 혼내주는 게 당연하다. 이걸 네. 선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지금 대부분의 여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론이 드세해진 선거라고 본다면 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그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네.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본 투표 가실 분들이 좀 사전 투표로 그것도 있을 땡겨왔을 거예요. 수 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고 또 익숙해지고 계시고. 예, 익숙해지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본 투표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가 있어서 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지난 지방선거 때의 결과와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네. 이번엔 좀 고무적이다.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얼마나 보세요?
저는 그래도 한 68% 내외일 거로 68 보입니다. 내외.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수준으로 21대 총선 때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70%가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당도 유불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요? 오히려 거꾸로. 각 진영들이 다 결집하니까. 예, 진영들이 최대한 결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네네. 예, 근데 만약에 지난 총선 때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투표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좀 더 투표에 참여하시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그 채팅창에서는 이제 댓글이 2대 얘기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그거 해결하고 갈까요? 네, 그거 좀 이따 네, 다시 네, 얘기해요.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그거 잠깐만 좀 네, 얘기하고 네.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가 이제 이대생들 성상납 김환란이 성상납 시켰다 이 발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성호 부위원장님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김 후보의 발언은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옹호를 해서 논란이 됐고 지금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뭐 고발이야 뭐 제가 법률가니까 제가 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남의 사건에서 돈을 안 벌고 맨날 자기 사건. 그 생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CIC 보고서에 오피셜 프로스티튜트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매춘이라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네. 그 CIC 보고서를 인용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저한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인용하시는 분들은 그 앞부분만 인용을 해요. 네. 그 53년 8월 5일자 CIC 보고서를 인용을 안 해요. 54년 8월 5일자 CIC 보고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뭐 여러 보고서가 있겠죠. 그렇죠. 네. 여러 보고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포함된 보고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닌 보고서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발전하면 또 동거인, 네. 그러니까 코에비턴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네. 이거 동거인 또는 정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한국의 현지처로서 원래 유부남이었던 그 고위 장교들의 현지처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확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김수임 씨예요. 네. 그 김수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존 베어드 대령이라고 헌병대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군정의 헌병대장은 우리의 경찰청장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죠. 예를 들면 이대라는 어떤 그 집단을 이제 특정해서 아니요, 얘기하는... 이대 집단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네. 그분이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김한란과 모윤숙의 친일 행적과 그다음에 저 반여성적 행적에 대해서 네.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와 학생들조차도 이른바 저 미군 정청의 그 실력자들, 그냥 이른바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접대부로 조직해왔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이대 전체를 모욕하는 겁니까? 근데요. 우리 늘 왜냐하면 이대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화여대는 대한민국의 여성 리더를 키워왔던 산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건 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계신 분들 중에 네.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친일 매국적 행위를 했던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있을 수 맞습니다. 있죠. 네. 그거는 꼭 이대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네.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행적을 네. 비판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그 집단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가 어떻게 성립하나요? 어쨌든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역사에 기초해서 사실은 벌어진 사건이라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친일파를 정리하고 이 역사를 지금 바로 세우고 이랬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정말 안타깝고 이번에 민주당 잘 선전하셔가지고 국회 들어가시면 이 부분도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요, 그 역사적 사실 여부, 진위 여부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팩트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역사적 사실임을 언급하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 이화여대 전체 뭐 그 동창이나 졸업생들을 그 지칭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는 특히 이화여대 출신 뭐 이 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화여대 동창들뿐만이 아니고 이화여대 사위들도 엄청 많아요. 그 가족 뭐 그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여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
단위에서 이미 막 이화여대 전체를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정치적인 영역,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그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김준혁 후보가 후보로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 가지고 역사 인식에 관한 충돌로 이런 얘기를 꺼내 가지고 만약에 이슈화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타당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의 역사학자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역사학의 광의와 관련된 그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걸 굳이 끄집어내서 이거를 전체로 일반화하면서 이대생들을 모욕한 건 제가 볼 땐 보수 언론들이에요. 이제 정확한... 왜 이 사람이 그 김한란은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정신대로 자신의 제자들을 정신대에 참여하라, 천황폐하를 위해 정신대에 참여하라고 선동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워딩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환란 씨가 이게 이제 2022년 8월 얘기입니다. 한 유튜브에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환란 씨가 해방 이후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도 성상납시켰다. 이제 요게 이제 문제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그 이화여대 소속 분들이 불쾌하실 만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정말 많은 집단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화여대 총장과 이화여대 학생들을 이렇게 지칭하다 보니 그런 이제 오해의 소지 혹은 뭐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좀 될 수 있겠다고. 우리가 그 시절에 아까 지금 그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노영희 후보님이죠. 이제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슴 아픈 역사인 건 맞아요. 그 가슴 아픈 역사지만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누군가의 잘못된 친일 행정을 비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김한란 씨가 그 1930년대 초까지 그래도 나름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운동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3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권력에 부역합니다. 그때 당시의 권력은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였고요. 그 이후에 그 미군 정청 시기로 넘어가면 또 미군 정청이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정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 정권에도 부역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력에 부역하면서 심지어 제자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왜 이대의 모독이고 여성에 대한 모독입니까? 이분은 오히려 여성계에서 비판해야 마땅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대 출신들이 또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그거를 오해해서 자꾸 이 이슈를 확산시키면서 서로 간에 갈라치기하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를 하지 않은 거 뭐 이해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던 우리들의 과거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김준혁 교수가 2022년에 한 말을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또 이슈를 부각시키는 거는 조금 의도가 있어 보인다. 다만 역사학자를 하더라도 조금 정제된 언어를 쓸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언행을 갖고 왜 이렇게 문제 제기하냐 그러지만 그 기준으로 말하면 그 이미 그 후보 공천 취소됐 사람들도 그냥 공천 계속 줬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역사적인 팩트로 근데 장혜찬 후보 같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김 후보가 이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혀서 밤마다 파티를 했다. 그래서 나라를 망쳤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대 발언 하나만 있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엮인 다른 발언들을 쭉 보니까 이분이 그런 식의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당에서 그래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발언 외에 다른 발언들도 우리가 역사학자로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역사학자로서 그 정도의 코멘트를 한 걸 가지고 후보직을 사퇴해라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신 거죠? 아니 저희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여타의 발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김한란과 관련된 문제, 오윤숙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이 정도의 코멘트를 가지고 역사학자가 한 걸 그것도 선거기간 이슈에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역사학자로 있을 때 했던 코멘트를 그대로 따서 이거를 오히려 그런 여성 비하 프레임으로 잡아가는 그 언론들이 더 여성 비하적이고 여성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현 변호사의 입장 확실히 알겠고 자 넘어가 그리고 볼까요? 사전 투표를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사전 투표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을 안 시켜서 제가 하는데 좀 듣겠습니다. 그
60대 이상들이 많으면은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쪽에서의 인식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60이라 제가 내일 모레 60이 된다는 얘기인데 내일 모레는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는 무조건 제가 60이 되는 거예요. 제 동안이시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을 막 지지하거나 생각이 막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자면. 그러니까 60대 이상 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보수를 조금 더 많이 지지해 줄 것이고 그래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그랬다는 아마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랬다는 얘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수희 장관이 너무 솔직하게 좀 65%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70% 정도까지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사실은 조금 온전히 놀기 위해서 좀 직장 있을 때 미리 거기서 조금 투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는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사전 투표율이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방심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본인이 지지하는 당이 있으면 계속해서 밥가리를 해줘야지 이 정권이 바뀐다. 지금 그리고 2030 분들이 사실 표가 갈 데가 없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선거가 매우 모욕적입니다. 왜냐하면 김진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2030이 망친 대한민국을 이번에 60대가 뭐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역대급 망언이죠.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겠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2030들이 표를 찍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분들이 맨날 그 동안에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해준 것도 없이 이제 가만히 설레 막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실 그럼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뭔가 소구하려고 그러면서 투표율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건 상당히 염치 없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선거 때만 돼서 투표할 때만 돼가지고 뭔가 그들의 관심을 좀 끌어올려고 이런 행동하는 건 진짜 지양해야 된다. 네. 특히 정부 여당이라면. 모든 정치권이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고 사전투표율 논의 지나가기 전에 제가 꼭 이 사전투표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점점 갈수록 전체 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식 선거운동 13일이 좀 이렇게 무색해지는 그렇죠. 좀 길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일이 앞당겨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갖고 있는 게 특히 인지도에서 딸리는 신인이 뛰는 경우는 매우 불리하고요. 늘 선거 끝나고 나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막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하잖아요. 늘 후보들은. 그런데 우리가 인지도 위주로 많이 투표하는 우리 그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에 비춰보면 신인들은 그 후보 공천 받을 때도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갖지만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므로 해서 더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 사례를 봐도 이렇게 사전투표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외국의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이 사전투표 제도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논의를 이번 선거 끝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선거운동 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 혹은 아니 글쎄 어떤 식으로 저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 본투표 하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사전 투표 안 하고 지금 되도록 이제 본투표 하려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선거운동 기간을 며칠 더 늘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내외 구분 없이 그 365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또 시끄럽게 선거운동하는 건 굉장히 국민들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어느 누구나 내가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도록 그런 좀 그 제대로 된 풀어주라 이런 선거나 정치 활동의 제약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간 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운동은 그렇게 정하더라도 저는 뭐 그게 일주일이든 14일이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전혀 모집할 수 없다거나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함을 이렇게 그때 명함 나눠준다고 불합리한 제도가 많죠. 명함 나눠준다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 그래서 원내에서 자기 지역을 표시해서 명함을 나눠주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지 말고 웬만한 풀어주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걸 하는 해야죠. 거죠. 예외적으로만 이거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는 식으로 가야지 선관위
조직 규모도 저렇게 방대할 필요는 좀 맞습니다. 없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또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1년 내내 360을 이렇게 풀어주면 정말 좀 돈 있고 내 그렇죠. 생활에 전혀 문제 없는 있고. 사람들은 그냥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게 좀 자유로워질 거고 그리고 뭐 후원금 받는 것 역시도 이렇게 많이 풀어주게 되면 그 좀 불법적인 혹은 부당한 거래 같은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또 우리가 놓칠 수도 있지 않나. 아니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데요. 왜? 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그거는요. 전제로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특권이나 이런 거를 확 내려놓으면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네. 뭐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제도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자, 일단 사전 투표 관련된 네. 뭐 논의는 요 정도 하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선관위 얘기가 나온 김에 정치적 목적 없는 대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파가 언제까지 여파가 있을지. 아니 대파가 사실은 거의 이제 수그러들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주말에 다시 대파 이야기가 나와서 무슨 일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쟁의 상징물을 투표소에 반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두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건데 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가는 것은 제한했다. 근데 이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막 대파 인증샷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헬멧에 대파 붙여가지고 쓰고 네. 막 이렇게 선거 운동들 하고 릴레이 사진은 그 선거를 하고 이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정치적 의도가 없는 대파는 투표소에 반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파 이렇게 어떻게 라벨이 써 있나요? 정치적 의도 없음.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파가 이제 정치적 상징물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로 선거 운동을 하고 이걸로 이제 패러디를 하니까 네. 이걸 누가 그러니까 대파만 딱 들고 가거나 실제 사진들을 보면 투표소 앞에 대파 한 대가 이렇게 놓여 있거나 예쁘게 만든 손으로 만든 대파 이렇게 킬트 같은 거 한 개 놓여 있고 이래요. 그러면 네. 그거는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 선관위가 좀 오바를 하긴 했는데 선관위가 오버하면서 이게 더 이슈가 커진 거잖아요.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선관위가 지금 그 선관위에서 이런 실무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상근직이 이른바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장관급이고요. 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분을 임명하셨어요. 79학번 서울대 79학번 법대. 그게 김용빈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관위 역사상 35년 만에 외부 인사예요. 그 외부 인사를 굳이 대통령의 친구를 네. 절친을 임명하셨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대파 논란으로 틀어 막으니까 더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마치 갑자기 김백 YTN 사장이 오셔가지고 YTN의 앵커 사회자들을 싹 바꾸고 거기다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방송이 그간 너무 편파적이었다고 뜬금없는 사과를 하시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이러면서 소환하는- 오히려 더 네. 주목받으면서 이 선거를 오히려 심판 선거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지금 선관위가 그 대통령 친구분이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한 결정이 오히려 심판 선거의 분위기를 만들고 아니 있다. 제가 보면 이 대파에 대해서 선관위의 질의를 누가 했을 것 네, 같아요. 먼저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하네.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 그걸 네. 선관위가 오버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선관위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파 잘못인가요? 무슨 말을 해도 네. 대파가 잘못이. 대파의 잘못이고 쪽파의 잘못인데 네. 양파도 잘못입니다. 양파값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렇긴 구조예요. 해요. 솔직히 말해서 대파가 너무 상징성이 높으니까 네. 그걸 사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A라고 말했든 B라고 말했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잠깐만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 자승자박인 것이고 네. 이번에 정말 반성해야 될 분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 그 솔직한 진위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다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방심이 선방이 특히 이상한 거 가지고 징계 때리고 사람들마다 괴롭히고 사과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켜켜이 쌓여가지고 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웃으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상하게 편파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입틀막을 해서 결국 파틀막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냈냐? 네. 결국은 정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요 네.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선거 뭐 경험이 있지만 대파가 이 선거판에 이렇게까지 주인공이 된 예는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이렇게 대파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도 대파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더 올라가는 거 아니, 이제 아니에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파 더 이상 농가에서 안 만든대잖아요. 아니 그럼 요거 이상하게 한번 흘러간다니까요. 요거 한번 세 분께 여쭤보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를
투표장 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반대하는 거, 아니,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거는 찬성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찬성. 저는 찬성. 자, 저는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무슨 공산당이에요?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 안에서 못하게요. 소란행위에 이를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표식물을 소극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표식물을 부착하고 가는 것까지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번 빨간색 잠퍼를 입고 이 머리띠를 이제 2번 이렇게 해놓고 그 선거장 안에서 투표장 안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선거 유지의 질서, 그러니까 질서를 아니 그냥 저 투표하러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혼잡스럽기 때문에 투표를 마치신 분들은 다 내보내거든요.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는 그 옷 입고 그 머리띠하고 갑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럼 저는 괜찮다고. 그리고 벗고 들어가야지.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럼 못하게 지금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대파를 정치적인 상징물로 일단 개념 정리를 먼저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대파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대파를 못 들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영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 역시도 보장돼야 된다는 물론 그 보장돼야 안에서도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내 질서를 사실은 흐트러뜨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상호 변호사하고 저는 거의 같은 의견인데 중요한 건 대파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된 원인이 뭐냐. 대파를 정치적 상징물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반대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해달라는 얘기예요. 막 무조건 막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아니 지금 현행 그 선거 관리 거기에는 파 들고 들어가는 거 원칙이나 이런 반대하지 거에 않아요. 거기에 파 들고 들어가는 거 못하게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상징물로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건 다른 거니까 그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지금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냥 현행 규정에 맞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풀자. 뭐 그런 게 합의가 되면 몰라도 지금 규정으로는 안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치적 선관위가 상징 했는 건데 거기에 왜 선관위원장이 뭐 대통령의 아니 왜냐면 이런 나와요. 파조차 왜냐면 누가 봐도 명백한 거 기호 2번이라든가 이 숫자를 달고 한다든가 그런 거 다른 모르겠는데 문제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위도 못하게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도 이 부위가. 못합니다. 아니, 부위를. 부위는 나와서는 할 수 있지만 나와서는 할 수 있죠. 들어가서는 할 수 근데 없어요. 옛날에는 그 앞에서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비밀 투표가 원칙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이게 2번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츰 풀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왜 오히려 역행하냐는 거죠. 그 역행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역할이 없었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싶은 김용빈 사무총장이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원칙적인 측면에서 아마 대답을 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일상적인 모든 것을 정치 상징물로 만들어버린 물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러고 나야 되면 그것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막아버리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대파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1번을 찍을 생각으로 대파 갔다 싫어하세요? 대파를 봐요. 그럼 웃으면서 1번을 찍고 내가 2번을 찍을 생각이었어요. 대파를 봐요. 짜증나니까 더 2번을 찍지. 대파를 그게 영향을 안 받지. 맞아요.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냥 투표소까지 가가지고 아직 결심 못하신 분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중도는 어떻게 해요? 중도가 팔을 봤을 때 어떤 느낌?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투표를 못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대파가 있으면 기분이 뭐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이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가도 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유 있는 항변이에요. 근데 이 아니 와중에 저는 들고 가도 된다고 봐요. 들고 와도 된다. 다 같이 들고 가자. 들고 가도 괜찮다? 여기 다 같이 들고 가자. 다 같이 들고 가도 된다. 네, 무거운데 뭐 굳이 그걸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뭐 굳이 정말 뭐 빨간 점퍼, 파란 점퍼만 아닌 이상 그냥 웬만한 건 다 들고 가도 괜찮다. 난장판이. 근데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대파를 들고 나와서 밖에서 찍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 근데 선관위 답도 이상한 게 정치적인 상징물이 아닌 거는 괜찮다. 파가 그럼 파에 그러면은 어떤 건 정치적이고 어떤 거는 예를 아니고 들면 이런 게 파에 있어요? 계란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우유도 있어. 장바구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근데 대파만 왔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그럼 이제 대파 보관소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죠. 네, 밖에 놓고 들어가라고 무슨 뭐 무인 보관함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윤석열 너무 대통령 짜쳐서 죄송해요. 오늘 아이템 다 미리 이런 말씀드렸어요 식이어가지고. 저희는 짜시다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짜치다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짜잘하다. 정확하게. 짜잘하다. 너무 쪼잔쪼잔하다. 네. 소박하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소박한 소박하다는 아닌 것 같은데. 홍보 영상이 또 하나 있죠? 재밌는 거 보여드립니다. 문체부가 선거 코앞에 이제 각 부처 공무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홍보 영상을 시청하라고 권하는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아이고, 있었는데, 머리나.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제가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대통령 1인자예요. 대통령을 가장 정말 잘하는 기자예요. 항상 뭐 하시는지 항상 궁금해가지고 보는데 꿈도 꾼대요 심지어. 왜? 대통령 꿈을. 아 진짜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영상을 다음에는 꼭 용산에 가서 아니,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일까를 궁금해가지고 제가 항상 보는데 저걸 생각해요. 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대통령실 영상이죠. With real courage can bring about innovation and reform.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제가 긴 선거 개입 영상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긴 영상을 조금 이제 축약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반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선거 앞두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삭제가 됐다. 이게 사실은 네. 이거 진짜 원래 심각하네.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별도로 그 행위 유형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 85조에 공무원은 선거 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86조의 지자체장은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들을 적시해놔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갑자기 예정에도 없는 어떤 행사를 기획하거나 60일을 남겨놓고 네. 그다음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민생토론회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휴가도 가면 안 돼요 함부로. 아 그래요? 없던 휴가를 만들어내서 가면 안 돼. 무슨 짓 할지 그건 모르겠네. 그렇네. 네. 그러니까 어떤 행사 있는데 가서 인사하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죠? 휴가를 내고 지금 부산에서 사전 투표하러 가셨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예,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역대 대통령 네. 중에 이러신 분이 거기서도 없어요. 행사가 있었잖아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행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안 애초에 된다는 거겠죠. 대통령실에 기획된 오래전부터 기획된 행사가 아니면 60일 내에는 원래 네. 지자체장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만 규정에서 빼놓은 이유가 사실은 네. 대통령은 재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실 줄 그럼 몰랐던 근데 거죠. 이 건은요 네네. 네. 대통령을 나무랄 게 아니고요. 네. 이 지시를 한 문체부 직원을 저는 그 이 문체를 해야 될 것 영상을. 같아요.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이미 되잖아요. 심기 경호한 거 네. 아니에요? 그거를 아니, 왜 그 직원을 또 뭐라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는 아니, 아니면 여당 조상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변호사께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 영상이 어느 당에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 저희한테 거예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럼 괜찮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에 가서 사전 투표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왜냐면 국민들이 다 평가해요. 그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네. 그런 그 대통령 오시면 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밀어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행동이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관권 개입이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총선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해서 몸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민주당 그게 민주당한테 아니, 절대 유리하다고 도움이 불리하다고 된다고 해서 생각하지 그거는 않아요. 선거 근데 개입이 아니라고 하면 안 제가 되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해야죠. 선거 대통령이 개입은 계속 개입이네. 그렇게 그렇죠. 민주당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는 선거 개입.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말까지 나오는 이런 말 거죠. 나오면 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패널 잘못 짰나요? 게임도가 자꾸 3대 0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지금. 그러면 윤한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 혹시?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해석으로 좀 따르자면 그 와중에 아한테 빠져나가는 거 봐. 네. 여러분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또 토론이 오가는 사이에 국가혁명당 비례 15번이라는 분이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0,000원. 뭐 공약 아주 대단한 걸 또 내놓으셨는데 하여튼 뭐 이런 슈퍼챗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하나만 더 네. 말이 나온 김에 쭉 이어가 보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실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가지고도 조금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부산대학교 병원을 갔다. 권역외상센터를 가셔가지고 이제 그 병상을 늘리는데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부산대 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닥터 헬기로 이송이 됐던 그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노리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하실수록 국민들이 네. 이 노골적인 관권 선거 내로남불 그다음에 이 정권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당성을 가장한 부당 편파 이런 부분들을 더 절실하게 절감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절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여튼 뭐 세 분 다 불만이 크게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대통령의-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세 분 다? 세 분 다? 아, 우리 장관님 불만이 좀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계시면 좋겠어요. 아까 휴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휴가 아니라 부산? 일 네. 휴가를 내고 휴가 가는 거예요? 중에도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근데 잠깐만요. 또 진실 전 장관님은 장관이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있다. 그런데 내가 장관이다. 네.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해요? 이게 좀 눈치를 좀 보나요? 솔직히 문체부의 예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그러니까 장관마다 대통령과의 또 거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마 문체부 그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는 유인천 장관. 뭐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아니 근데 지금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장관을 하실 때 네네. 이렇게 선거 기간에 나름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오히려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가 장관 얼마나 하다가 재임 기간이 잘리셨을까 제가 이게 궁금해요. 3개월 정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선거가 없었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뽑아준 사람에게 좀 충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아니 저는 제 일을 열심히 네. 했어요. 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게 임명권자에 충실한 거죠. 네. 임명권자가 일 잘하라고 뽑았지. 그렇죠. 뭐 나한테 잘하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아, 장관이 자꾸 난감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자, 안 나오십니다, 이번에. 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다. 또 무슨 얘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히틀러를 계속 언급을 했는데 야당 독재를 막아달라라는 취지예요. 요 귀에 꽂으면 들리십니다. 네. 이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염증 이런 것 때문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제가 과장이 아닌 게 여러분이 200석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두 해도 되는 일종의 살인면허 같은 걸 얻었다고 007 살인면허 같은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겁니다. 진짜 너무 말씀이 점점 심해지시네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공포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00석을 지켜라, 200석을 막아라가 이제 여당의 지상 과제인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근데 이 히틀러에 대한 건 사실 조국 대표를 이제 노린 근데 발언인 그분은 것 한글을 모르나요? 네?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글을 모르세요? 그거 지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엉뚱하게 극단주의자를 선택해가지고 결국 그게 히틀러가 됐다 이 얘기인데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그러니까- 누굴 지칭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조국 교수도 기존 정치인 유형에 포함되는 분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하고요. 오히려 기존 정치인이 아니었던 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소나무당의 평생- 노영입니다. 네, 평생을 검사로만 일하다가 그냥 바로 그 정치의 최고층으로 그대로 꽂히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워딩에 딱 적합하게 들어맞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 같은데요.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님이 야당이 무슨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닌데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야당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히틀러 운운하고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점점 실망스러운 수준이고 좀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사실 정권을 잡은 게 누구예요? 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정권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뭔가 그동안 정권 잡아가지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지. 200석 넘게 해주면 히틀러가 나타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거죠. 지난 민주당 정부가 네. 여러 면에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렸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난. 그러니까 이 지난 민주당 정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주택 가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조국 관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총장과 장관의 대립을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중지하지 못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이제 뭐 주택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실망을 드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실망감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극단주의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근데 진영관님. 오늘요 제가 이 원고를 네. 이 스튜디오 거의 오기 와서, 직전에 네네. 받았거든요. 네. 미리 받았더라면 나 안 나왔어. 왜냐하면 저희도 네네네. 직전에 받았어요. 저희도. 노영희 변호사 오시는 건 거의 막 그 직전에 알아가지고 제가 나오면 어떻게 안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 나오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워낙 아니 개인적으로 친한 거랑 이 구도 자체가 너무 너무 불리해. 제가 좀 편을 들어드릴게요. 아니 근데 네. 뭐 내가 편 이렇게 안 거물이 됐단 들어주셔도 말이에요? 되는데 워낙 거물이시니까. 아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아까 우리 지적을 누구에서? 하셨듯이 네.
조금 계속 과하다. 이제 막 그 수비가 올라가는데 이게 아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이 위기의식 이런 거를 초조하고 그 내보이는 거 같아서 네.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근데 이럴수록 조금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그 계속 그냥 줄기차게 그 얘기만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선거 근데 그게 선거 이틀 남기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 되긴 해도 네. 그 중심은 계속 선대위원장께서 잡으시고 이런 얘기는 대변인이나 지역구 개별 후보자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도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금 그 책임을 져야 걱정이 되니까. 되고 나중에 책임을 조급해지니까. 져야 되니까 네. 그런 건데 사실은 저는 선거 초기부터 이제 프레임을 정권 심판론이었잖아요. 야당은 네. 당연히 뭐 총선 때 그 3년 그럴 수 차에 있죠. 들어가는 네네. 그 정권에 대해서는 심판론 프레임을 당연히 들고 나오는데 그럴수록 왜 우리 미국 선거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게 네. 있잖아요. 상대 방이 펴놓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근데 거기다 대고 이조 심판론이네 뭐 거대 야당 심판론 이거는 저는 안 그건 맞았다고 어리석은 보고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을 여권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네. 이제 그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좀 갔었으면 했는데 하여튼 뭐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까지 당 대표가 이재명 같은 그런 정도의 허물이나 이런 게 있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하고 싶은 그런 뭐 유혹이랄까 욕구가 있었으니까 이제 근데 여기까지 그게 온 것 그걸 같은데 검찰 출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잠깐만요, 검찰 출신이 잠깐, 자기네가 지금 잠깐만, 얘기하고 잠깐만요. 있는데 싸우세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 네. 얘기는 얘기 좀 마무리하게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선거판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좀 효과는 있긴 있어요. 있잖아요. 해보면 사실은 그래요. 해보면. 네. 그다음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이 거칠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호남이 네네네. 원래도 그렇지만 예년에도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요. 영남 쪽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우리 쪽이나마 막 보수 최대 결집을 최대 결집을 해보겠다. 해서 사전 투표에 못 나온 분들이 본 투표에는 나올 수 있게 좀 유인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다. 말씀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어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신당이 이렇게 굉장히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교수는 스스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한 칼이었는지 지금은 굉장히 의심받는 지금의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에 의해서 충분하게 심판을 했어요. 근데 왜 자신들의 내부, 그러니까 내부의 치부, 그다음에 잘못, 그다음에 명백하게 국민들조차 영상으로 확인한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조사나 수사나 이런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면서 과연 조국에게 가했던 그 수많은 이른바 칼질이 과연 공정했을까? 좀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진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걸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프레임 그 혐의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검찰이 한 조치라면 뭐 우리가 변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국민의힘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해가지고 정권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야의 대립구도에서 네. 일방이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프레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공정의 잣대가 국민의 눈에서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기소됐으니까 재판 중이니까 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해 줄까요? 네. 물론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다 저 야당 선거 할 때 경선할 때 나온 얘기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또 하시게요?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만 할게요. 문재인 한마디만. 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근저에는 이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결국 내로남불에 비판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 정치권에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게 네. 이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 만약에 다시 정권이 몇 년 후에 바뀌게 되면
또 내로남불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신 부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결국엔 다 수사를 했어요. 근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선 단 한 건이라도 수사가 되고 있느냐? 네. 이른바 본부장 의혹, 그 이채영 명주라 그러잖아요. 뭐 이태원 참사부터 뭐 최상병 그 문제 그다음에 저기 양평땅 네. 뭐 명품백 네. 하나라도 제대로 조사가 되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주게 된 계기에는 뭐 이런 말 제가 처음 씁니다만 그 수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 내부 권력력 때문이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수박분들이요? 수박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예. 워터멜론 분들의 예. 내부 권력력이 사실은 매우 컸고 그래서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거나 본인들이 좀 선당우사하거나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해 생각한다기보다는 예.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이 쪼개졌지만 그 결과물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자꾸 거기도 똑같이 내로남불이다 여기도 똑같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뭐가 문제냐면 그게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하고 그거를 고치겠다고 나서서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네. 불공정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현명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다. 속지 않는다. 지금 선거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또 노영이로 갈 것 같아서 네. 여기 잠깐만요. 네. 네. 수박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이런 프레임 많이 듣는 거 아니. 수박하면은요. 야권의 수박의 원조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어머.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우선 노무현 대통령 FTA 예.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 수박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자, 또 하나.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지금 같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왜 일본 문화 관련해서 네, 맞아요. 개방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개방한 그게 지금 오늘날 K 컬처가 전 세계에 네.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일본 문화 개방하면 큰일 날 것까지 우리가 다 잡아먹힐 것까지 염려했지만 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른바 당내에서 누군가를 이제 이른바 비토시키기 위해서 없는 범죄, 없는 비리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미에서의 워터멜론하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달라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야가 아울러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공격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격 받았지만 저는 그 정책 그분이 하는 행동이 정책이 옳았다는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각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 수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랑 생각이 완전히 달라서 이 얘기를 더 끌고 가기는 그러겠네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소나무당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소나무당이 네. 소나무당 수박당 슈퍼챗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네, 2만 2만 원 원짜리 들어왔습니다. 아르미님이 네,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르미님. 네. 네. 기호가 몇 번인지 얘기하면 안 우리 되시나요? 해도 돼요. 이거 유튜브라서 됩니다. 29번 네. 소나무당입니다. 네. 네. 29번이 29% 얻을 거라는 막 여보세요. 29%. 네, 다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빱시다. 예. 여러분. 자식 귀하게만 여기면 살인범 된다. 이것도 무슨 끔찍한 얘기입니까? 네, 이건 이제 민주당 아, 이재명 대표가 서울 강남 3구를 주말에 찾아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의석을 얻기 어려웠던 험지라고 불리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가서 이제 핀셋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강남 을 유세 중에 대통령을 귀한 자식에 비유하면서 오냐오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나쁜 짓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엄하게 징계를 해야죠. 책임을 묻고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자라요. 그런데 귀하다고 이쁘다고 옹냐 하면서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정치를 할 때 제대로 혼을 내줘야지 계속 그냥 투표해 주시면 더 나쁜 정치를 한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역시 워딩이 좀 많이 세네요. 히틀러나 살인범이나 뭐 그 센 정도는 마찬가지네요. 네. 저는 이 얘기보다 나중에 다루나요? 뭐 유튜브 하시면서 네. 오늘도 일하는 척했네. 그럼 이것도 그냥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네, 요건 이제 유세를 마치고 차에 이제 올라타면서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한 얘기죠. 농담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말씀하시는 힘들다까지만 하시면 되죠. 아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본인들의 농담으로 그러니까 나 저 이렇게 그것도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편이 하면 그냥 농담인 거고 남의 편이 하면 그 영상에 본인을 비하한 내용이잖아요. 보통 이제 개그의 표현을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정말 열심히 자학 개그라고 하는데 근데 영상에 음성을 지금 현재 그 채널에서 소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채널에 있잖아요.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그냥 같이 웃자는 농담으로 듣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면 아우 대통령 하는 척했네 뭐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통령만 되면 너무 나가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해프닝 정도로 보면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이 히틀러가 아니라 여기 지금 살인범 발언 저희 너무 계속 세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동안은 이제 회초리를 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심판해야 된다 해서 쭉 올라가다가 민주당이 좀 200석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면서는 톤이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살인범 발언은 이제 강남에서 하실 때는 좀 작정을 한 건가 아니면 그게 질문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007 살인면허 얘기한 시점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말 한 거가 어느 게 더 먼저예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만약에 그 후자람 더 뒤에 했다면 그거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듣고 조금 자극받아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점을 정확히 몰라서 말을 못합니다만 그거는 뭐 지금 확인 못 하겠는데. 여튼 그런 거 확인해 주세요. 소나무당 2번만 읽어주세요. 3만 원. 소나무당 저 지지하신 분들이 슈퍼챗은 잘 보시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안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후원금 걸릴까봐. 저희 노영희 TV에서는 슈퍼챗이 안 돼요. 그럼 여기다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몇 석 예상하세요? 네? 몇 석? 소나무당이요? 네. 소나무당 몇 석 예상하십니까? 야, 저희는요 진짜 8석 다 비례 8석, 지역구 2석인데요. 다 응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니요 지금 화나신 거 얘기하신다고.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가 얼마든지 봉사하고 감지적지하겠습니다. 네. 아까 29%라 그랬죠? 2.9 아니죠? 29%. 이 정도 너무 슬픈 숫자네요. 근데 그 짜잘한 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갈까요? 짜잘한 게 아니라 엄청 큰 거네. 그러니까 엄청 큰 거 나온 김에 그럼 하나 더 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이거 서민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 개양 밥 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종 배우님과라고 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이 삼겹살이 실제로 삼겹살이냐 이 안에 소고기 아니었냐 이런 논란이 일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삼겹살 안 먹고 먹은 척했다.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 3이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번호니까 그 3의 삼겹살 이야기를 좀 한 건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네. 정말 짜치네요. 삼겹살 먹으면 어떻고? 요새 가격으로 치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삼겹살과 소고기가 돼지고기 쪽이 많이 비싸요. 돼지고기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소고기 비싸면 비싸요. 여기 주장은 삼겹살을 안 먹었는데 왜 삼겹살이라고 했느냐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근데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고 알아요? 저렇게 말하죠 함부로? 사진 자체가 이제 삼겹살이 아니니까 막 그런 거예요. 전골판에 삼겹살 안 굽는다 이거죠 뭐. 그 전에 먹었을 수도 많이 있죠. 구워요. 많이 같은 거. 맛있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슈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예상 의석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걸 종합을 해보면 100에서 110석 플러스 알파, 민주당은 120에서 15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수층이 마지막 들어서 조금 전 여론조사를 특히 서울 지역이랑 전체 지역을 많이 보다 보면 민주당이 막 달리다가 약간 이제 좀 붙는 그런 조사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박빙 지역이 늘어나는 건가? 정말 초박빙 지역도 다시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대략. 예상 의석수. 네. 일단 국민의힘 정부 여당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요 그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레인지를 넓게 해가지고 나 제일 싫어 이런 게.
저기 이겨도 진 것 같고 저도 이긴 것 같고. 주식시장도 내년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면 한 1,800에서 한 3,000 정도 보면 그 안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고 하기도 싫어요. 하기도 저는 싫어요? 거부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불러놓고 여기 어디 갔어요? 저희가 장르만 나를 불러놓고 스코어를 소나무당이 없어서 내가 써놨어요. 저희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예상 크로스가 더 넘었다고요 이분들보다도. 근데 소나무당 내가 썼다니까 이거 글씨도 저희가 안 보이네. 그 제작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여론조사 기준으로 한 거예요.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 소나무당이 저희가 없었는데. 소나무당 29% 나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거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먼저 여기서부터 먼저 하세요. 노영희 변호사. 저희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희망 의석수는 지역구 2석 그다음에 비례 8석에서 10석이지만 현실은 지역구 2 그다음에 비례 3석 정도 지금 봅니다. 지역구 둘이 어디인가요? 광주 서구 갑의 송영길 대표 지금 단식하고 있어서 네. 옥중에 계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목포의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었던 분이 이번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의 일방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통토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네, 분위기 아주 괜찮고요. 저희 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금 핫한 관심 키워드인가요? 핫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나무당 29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보세요? 국민의힘은 저는 100석 미만이라고 봅니다. 100석 미만이요? 네. 그러니까 비례 합해도? 네. 계속 저기 노영희 후보께서는 희망 다 의석을 지금 얘기하는 희망 것 얘기하고 같아. 있습니다, 예상 지금. 의석이 아니라. 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넓고 착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0석 이하.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한다는 민주당이 말씀이시네요. 150석은 당연히 넘을 190? 150석은 150석? 이건 뭐 여기가 희망이에요. 150. 예, 그러니까 아니 비례까지 비례 포함하면 한 170 정도가 170 나와야 정도. 되죠. 예, 근데 사실 150석 플러스 알파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몇 조국혁신당은 10석에서 13석 정도까지 지금 봐요. 혹시 비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랑 경쟁 관계 아니세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먼저 선점을 했고 네. 조국혁신당이 사실 비례에서 많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 관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조국혁신당하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저는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희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1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정확히 하는데 조국혁신당도 탄핵 얘기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3년이 너무 길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개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개헌을 하게 되면 결국 현재 있는 대통령을 건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은 저는 좀 오히려 그거는 좀 약하다. 소나무당이다 오히려. 네, 소나무당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하고 구체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투력이 강하다. 네, 전투력 강하다. 더 강하다. 네, 우리 조상호 변호사께서는요. 하여튼 뭐 노영희 후보님이 전투력이 강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몇 석? 민주당 저는 이게 워낙에 수치들이 변동이 많아가지고요. 네. 151석 플러스 알파가 우리의 목표인데 네. 151석이 지금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저런 문체부하고 저런 영상을 한 3번만 더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꿈의 의석이라고 하는 범야권 200석도 할 수 있다. 저런 식으로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네. 그다음에 편파적인 방송 운영과 그다음에 그 부정의한 그 사법권 남용이 계속된다면 네. 그리고 그게 선거 중에 한 3번만 이벤트로 터져준다면 네네네.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야권 200석 가능하다. 네. 그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범야권 200석. 저는 엄경영 그 무슨 네. 토요일에 만나셨죠. 네. 소장. 그분 직접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네. 제가 그냥 기사에서만 봤을 때는 네. 에이 뭐 이랬는데 네. 그분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네. 되게 그럴싸해요. 그분이 이제 개딸 천만 주장하는 분 아니에요?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과반된다는 주장하시는 예상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달쯤 전인가 170이라고 그랬는데 150석으로 좀 줄였더라고요. 내려오셨는데 네. 하여튼 저는 그냥 아주 겸손하게 네. 2020년 4년 전 수준 플러스 한 자릿수의 알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한 108석에서 뭐 한 싶거든요. 110석 정도. 뭐 110석 정도. 그래서 레인지를 100에서 한 120석 사이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2020년 4년 전 수준 유지해서 알파 정도 합해져도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나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을 묻거나 막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네. 현실이 사실은 네. 한동훈 위원장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없는 것이다 그런,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범야권 200석 인지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게 결국에는 육공화국 헌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계죠? 왜냐하면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다음 선거도 준비하지 않는 이런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물론 단임제를 할 때는 그때 이제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나. 그래 있었죠. 예, 지금 근데 이제 시대가 그래 그때 네. 요청됐던 시대적인 소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통한 어떻게 보면 독재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했던 건데 네. 그 역사적인 이제 효용은 다 있다고 보고 이제 좀 미래로 굉장히 지금 많은 산적한 미래 위기에 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미래 위기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 헌법 개정을 너무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헌법 내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200석이 안 되더라도 법약권 200석이 안 네. 되더라도 여당도 이제 겸허하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지하게 한번 그 개헌에 대해서 7공화국 체제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저희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지금까지 5년 하나도 공감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점잖게 계시더니. 5년 단임제 네.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통령 선거 끝난 날 당선 바로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국민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네. 그런 아니 근데 거라서. 만약에 200석이 범야권 돼요.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없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임덕 혹은 뭐 대대덕까지 나오죠. 네, 대대덕 표현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그러니까 200석이 돼도 200석이 돼도 되기가 어렵겠다. 200석이 되는 게 쉽지 않고요. 근데 네. 200석이 되면 그럴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지금 우리의 체제 하에서는 네. 대통령이 국회의 견제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인사권에 관한 제약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미국만 해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들을 구성할 때 네. 당연히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주요 연방직 직책에 대한 임명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 보십시오. 방통위원회 방통위원 같은 경우는 야당 추천 인사를 당연히 임명해야 됨에도 안 해요. 안 해고 그냥 여당 추천 인사 2명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저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성정이나 스타일상 야당이 200석이 돼도 저분의 마이웨이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니, 되면 결과적으로 네. 7공화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인사권의 측면에서 보면 네. 그런 얘기가 일응타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행정부에서 있어 보니까요. 모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구체적으로 법령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하고 상관없이. 때문에 뭐 국회가 어떻게 안 해주면 네. 정부 차원에서 방법이 없다?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안 해줬는데도 해보니까. 이렇게 잘하셨는데 해보니까 아니 안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그런데 있어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해가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막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면책 근거가 생겨요. 네. 왜냐면 우리는 법 해석의 전문가가 아닌데 시행령 시행규칙의 명문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일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형태의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네. 법을 무시해가면서 법에도 없는 권한을 마음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해가지고 본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처음 시행령 봤어요. 만들어가지고 잘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아니 우리 진수희 장관님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방금 얘기하니까 지난 정부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노영희 후보한테 또 혼날까 봐. 우리 겁이 많아요. 아니 말을 저쪽에서 하는데 왜 저한테 계속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분과 함께 뉴스와 함께 또 여러 논평들을 같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뭐랄까요 그 이슈의 크기에 비해서는 꽤 그래도
풍성한 얘기가 좀 오간 것 같습니다. 준비를 너무 소소하게 했는데 이슈는 매우 소소했으나 네. 그래도 나온 이야기들이 뭐 개헌 얘기도 좀 나오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덕분일까요? 네. 정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우리 대전, 감사합니다. 대전 출신. 내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네. 아니. 네. 자, 다음에도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진수희 전 장관님, 또 조상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또 우리 최은경 기자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